옛적 충청도의 어느 고을, 넓은 기와집이 연이어 있는 동네 한켠에 이씨 집안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재상은 벼슬길에 올라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집안에는 단 하나뿐인 귀한 딸을 두어 늘 마음 한켠이 허전하였지요. 딸의 이름은 연홍이라 하였는데 20을 갓 넘긴 고운 나이에도 여태 초래청을 밟지 않았으니 재상과 그의 부인은 내심 그 점을 애달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봄, 온뜰에는 연분홍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 집안을 화사하게 물들였지요. 재상은 마루에 앉아 부채를 가만 흔들며 건너편에 앉은 딸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홍은 손수 놓은 술을 들고 있었으나 종종 바늘을 멈춘 채 어디 먼 산을 보듯 생각에 잠기곤 하였지요. 연홍아, 내 나이 20이 훌쩍 넘었으니 이젠 좋은 배필을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재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홍은 화들짝 놀란 듯 두 뺨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가늘게 웃으며 두 손으로 치마자락을 매만지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예, 아버지. 제 마음에도 그리 여겨지옵니다. 재상은 그 말을 듣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매를 좁히는가 싶더니 그리고는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남편 자리를 구해주랴. 아니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이가 있거든 내 스스로 골라보겠느냐. 그 한마디에 연홍은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말했죠. 아버지, 죄송하오나 한평생 저와 함께할 사람은 제 눈으로 보고 제 마음으로 골라가고 싶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되 또렷했는데 재상은 잠시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게 당연하지. 네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어찌 내 마음 없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느냐.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사실 재상은 남들보다 훨씬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반과 교수라 하여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만 혼례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는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서인지 딸이 스스로 짝을 고르겠다고 하자 도리어 그 기계가 기특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홍은 등잔불 아래에서 오래도록 자수를 내려다 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가슴속에 은은히 이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나의 인연은 어디에 있을까?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찾아갈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튿날 아침 아랫사람들을 물리친 뒤 연홍은 곱게 따은 머리에 단장을 하고 수줍은 얼굴로 문밖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아직은 머뭇거렸으나 그 눈동자만은 작은 결심이 어린 듯 빛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연홍은 저 고개 넘어 마을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곳 어딘가에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 서당은 이 고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나 높은 대청에 기와지붕을 얹은 그 모습이 마치 성현의 집이라도 되는 듯한 풍모였지요. 연홍은 서당 처마 밑에 다다르자 잠시 숨을 고르고 얼굴에 고운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연홍의 손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방금 떠온 시원한 샘물이 담긴 놋대야, 또 하나는 길가의 오얏나무에서 꺾어온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손가락에 끼운 작은 은거울이었지요. 그녀는 서당 앞마당에 놓인 반석 위에 놋대야를 올려놓았습니다. 맑은 물이 햇살을 받아 번뜩이며 부서졌지요. 연홍은 그 위에 손을 담그고는 살포시 물을 휘저었습니다. 맑은 쇠소리 같은 물소리가 반석 위로 스며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쇠를 두드린 듯한 청량한 울림이었지요. 서당 안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루와. 불러.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루와. 그러나 그 맑은 물소리에 아이들의 낭낭한 소리는 순간 맥이 끊기듯 멎는가 싶더니 몇몇은 슬쩍 문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리고 곧 놀란 눈빛으로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연홍은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고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떨구었지요. 그러고는 왼손에 쥔 오얏나무 가지를 어루만지더니 5손가락 가운데 가장 긴 중지에 작고 동그란 은거울을 껴 보였습니다. 그 손을 조심스레 앞으로 내밀어 보였다가 다시 뒤집어 등으로 돌렸지요. 마치 달이 구름에 가렸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은거울은 순간마다 빛과 그림자를 바꾸며 반짝였지요. 그 묘한 손짓은 그저 흉내내기 위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무언가 말로 다하지 못할 은근한 암호와 기약이 숨겨져 있었지요. 서당 문 안쪽에 앉아있던 훈장 또한 그 광경을 힐끗 보고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통 여염집 아씨의 행동일 리요. 분명 무슨 깊은 사연이 있구나. 아이들은 킥킥대며 낯뜨거운 농담을 주고받았지요. 아, 저 여인이 혹시 서당도령을 뵈러 온 거 아니야? 허참, 저 고운 분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 묵묵히 책을 덮던 한 젊은 도령만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처럼 웃지도 않았고 다만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빛이 깊어졌지요. 은거울을 앞뒤로 뒤집던 그 손짓에서 오얏 나무 가지를 감아진 흰 손가락 끝에서 그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간절함을 읽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문득 가슴 언저리가 따뜻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저 여인이 나를? 그러나 그 생각은 너무도 기이하고 불경스러워 금세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했지요. 도령은 그저 가만히 숨만 고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연홍은 노떼야를 다시 품에 들고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돌아섰지요. 가랑잎이 뉘엿내려앉은 길로 그녀의 치맛자락이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한동안 이상한 정적만 흘렀고 종일토록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지요. 연홍이 떠나간 뒤에도 아이들은 책장을 덮은 채 수근수근 작은 목소리로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오늘 그거 봤지? 그 여인 제 상대가시 아니냐? 오얏나무 가지를 들고 거울을 흔들던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게 말이다. 우리 서당 앞까지 와서 물을 떠놓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 옆에서 한 아이가 낄낄대며 농을 쳤죠. 필시 서당 도령 중에 누굴 사모해서 그런 거 아냐? 하! 훈장은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무겁게 기침을 했지요. 너희들 헛소리 말아라. 그런 건 농담으로 할 일이 아니지. 내 생각엔 분명히 사연이 있는 처자다. 그리고는 문득 시선을 돌려 책상 옆에 놓인 붓과 벼루를 바라보더니 잠시 고민하던 훈장은 이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방금 본 일을 글로써 새겨보거라. 가짜 시를 지어 그 아씨가 전하고자 한 뜻을 짚어보아라. 아이들은 저마다 붓을 잡고는 허둥지둥 종이에 마음을 옮겼지요. 붉은 치마가 꽃보다 곱다. 거울이 빛나 달 같으니 내 마음도 달아나네. 그러나 대개가 그저 아씨의 고운 자태를 놀림 삼아 비유한 가벼운 글일 뿐, 그 손짓과 거울 속에 숨은 의미를 깊이 헤아린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홀로 앉아있던 그 한 도령만이 아직까지 붓을 들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있었지요. 훈장이 그 도령을 유심히 바라보다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아직 시를 짓지 않았느냐? 다른 아이들은 벌써 종이를 내놓았거늘. 그러자 도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스승님, 사실은 이미 시를 지었습니다. 허나 아직 감히 내놓기가 겁이 났습니다. 훈장은 눈길을 빛내며 손을 내밀었지요. 두려워 말고 가져와 보아라. 도령은 주머니 속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올려드렸지요. 훈장은 그 시를 받아들고 천천히 눈길로 더듬었습니다. 돌 위에 쇠소리 울리니 아이들이 다 알아듣더라. 오야까지 3개 꺾으니 내 집은 저 윗집이라 하고. 가운데 가지 높이 들어 보임의 거울 앞뒤로 돌리니 금음날이나 보름날 돌아오리라. 훈장은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행까지 다 읽고 나서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 뜻을 다 알아보았구나. 주위에서 이를 훔쳐보던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도대체 저 글에 무슨 뜻이 있기에? 그냥 거울 흔드는 거 보고 쓴 글 아니었어.
그러자 훈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석상의 문철성. 돌 위에 물을 부어 쇠소리를 낸 것은 이 소리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아듣게 하려 한 암호였지. 오야까지 세 개는 이가 곧저 제상댁을 가리키고 가운데 가지를 높이 든 건 그 중에서도 중심, 곧 내가 그리로 가라는 뜻. 그리고 거울을 앞뒤로 돌린 건 금음이나 보름날 돌아오라는 기약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들은 도령의 귀끝이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곤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종이를 꼭 쥐었지요. 훈장은 손자처럼 여겨지는 그의 어깨를 가만 토닥였습니다. 너는 저 아씨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다. 이제 남은 건 그 약속을 이루러 가는 것뿐이겠지? 그 순간 도령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같은 설렘이 번졌지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 먼 제상댁 기와지붕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지요. 며칠 뒤 서당에는 이상하게도 웃음과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글이 빠르다 하여 접장 노릇을 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 유공엽이라는 자는 것 보기엔 말쑥하고 의젓했으나 속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한 인물이기도 했지요. 그날도 서당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먹죽으로 벼루를 톡톡 치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저 시골뜨기 자식이 뭐가 좋다고 제상댁 아씨가 그에게 그런 암호를 보낸단 말이냐. 그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에 묻은 먹물 자국을 연신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러나 닦아도 그 시커먼 질투 많은 손에 남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지요. 내일은 드디어 도령이 금음날 제상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공엽은 이미 몰래 훈장방에 숨어 대화를 엿들은 탓에 그보다 하루 앞서 길을 나섰죠. 바보 같은 놈, 좋은 날은 내가 먼저 차지하지. 유공엽은 서둘러 길을 나서면서도 혹여 사람들 눈에 띌까 두터운 갓을 눌러쓰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저 고운 제상댁 아씨의 모습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유공엽은 담장 밑에 몸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다가 조용히 담을 넘었습니다. 달빛은 희미하고 바람은 더웠으나 그의 목덜미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지요. 기와지붕 위로 바람에 달린 풍경이 작게 울리자 유공엽은 벌레처럼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아씨를 먼저 얻겠다는 욕심이 더 앞섰기에 기어이 안채로 스며든 유공엽은 그 방 안에서 책을 읽던 연홍과 마주쳤지요. 연홍은 놀란 얼굴로 몸을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시온지요? 이 밤중에 어찌? 그러나 유공엽은 입가에 기괴한 웃음을 띠며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씨, 두려워 마시오. 그날 서당에서 보인 몸짓이며 거울, 그 모든 뜻을 나는 다 알고 있소이다. 연홍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아니요. 당신은 그분이 아니오. 물러가시오. 그 단호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유공엽의 눈빛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연홍은 다가오는 유공엽을 완강히 뿌리치며 저항했는데 어느 순간 유공엽은 품에서 짧은 비수를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반짝거리는 날이 달빛에 잠깐 빛났는데 바로 다음 순간 방 안에는 짧은 비명과 함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연홍의 몸은 가만히 쓰러지며 책상 위에 있던 서책을 흩뜨려 버렸지요. 그 글자들이 흩어지듯 방 안의 시간도 깨져버린 듯 막막해졌습니다. 유공엽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창문 너머를 보았지요. 누군가 곧 들이닥칠 것 같아 겁이 난 그는 담을 넘어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그 발밑에는 아직도 연홍의 피가 묻어 있어 달아나던 그의 발자국마다 검붉은 자국이 찍혔지요. 다음 날, 원래 도령이 가기로 했던 날, 그는 들뜬 마음으로 제상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간에서 그를 맞은 것은 상복을 입은 하인들이었지요. 그리고 이어진 것은 무겁고도 서늘한 소식이었습니다. 아씨께서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신발이 하나 남아있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령은 마치 숨통이 끊긴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가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시 한 장이 슬며시 바람에 날려 대문턱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씨가 허망히 숨을 거둔 뒤 마을에는 슬픔이 흘러내렸지요. 시간이 감에 따라 깊은 시름에 잠긴 이는 고을의 원이었는데 그는 관아의 수령으로서 이 사건을 밝혀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밤낮으로 모여 수군대며 억측을 쏟아냈습니다. 그 서당에서 글 읽던 그 총각이라지. 제상댁 아씨와 눈이 맞았다더니 결국 일저지르고 말았구먼? 어쩌랴. 대문 높은 양반집이라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지. 그 말들이 뱀처럼 관아의 담장 넘어 스멀스멀 기어 들어왔지요. 마침내 억울하게도 도령은 살인 혐의를 쓰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원은 하루하루 얼굴이 아위어갔지요. 밤이면 등불 아래 사건 기록을 놓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붙들고 앉았습니다. 이 일을 내가 풀지 못하면 내 정사는 무너지고 이 고을 사람들도 더는 내 다스림을 믿지 않겠지. 심장이 뻐근히 저려왔지요. 그래도 더 아픈 것은 무엇 하나 밝히지 못해 옥중에서 피골이 상접해 가고 있을 그 도령을 떠올릴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의 방문을 빼꼼 열고 어린 딸이 들어섰지요. 그는 12살 된 소녀였는데 원은 놀란 듯 소스라치며 기침을 하다가 눈길을 돌렸습니다. 얘야, 어찌 이 늦은 밤에 들어오느냐? 딸은 차량한 등잔불 속에서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요. 아버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척해지셨어요? 며칠째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딸로서 차마 가만두고 볼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지었지요. 네가 알 일이 아니다. 아직은 이런 무거운 시름을 내 작은 어깨에 지울 수 없구나. 하지만 딸은 눈망울을 더 크게 뜨고 고집스레 물었습니다. 부녀지간에 어찌 괴로움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알고 싶사옵니다. 저라도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원은 마침내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숨겨둔 얘기를 꺼냈지요. 제상댁 아씨가 죽은 일, 아무리 수사해도 진범의 흔적 하나 찾지 못하는 사정까지. 그 얘기를 들은 딸은 잠시 고개를 숙여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말했지요. 아버지, 내일 새벽부터 100일 동안 맑은 물을 떠다 기도를 올리시옵소서.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땅도 귀신도 모르는 것은 없사오니 그 뜻을 여쭙는다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원은 작게 떨리는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그러면 하늘이 이 일을 일러주겠느냐? 예, 아버지. 날마다 새벽남들 잠든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치성을 올리십시오. 저도 매번 함께 물을 길어 올리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원은 매일같이 아직 별이 머무는 새벽녘에 일어났지요. 딸이 떠놓은 찬 샘물을 놋대야에 담아 처마 밑에 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고을에 부디 지혜를 내려 주소서. 죄 없는 일을 살리고 죄 있는 일을 드러내 주소서. 그 기도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갈수록 절박하게 이어졌지요. 그렇게 100일이 흘렀습니다. 정성껏 이어온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지요. 푸른 새벽 안개가 고을에 자욱이 내려앉은 그 시각, 원과 어린 딸은 마루 끝에 놓인 놋대야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샘물이 잔잔히 고여있는 그 표면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가느다란 버드나무 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가운데가 동그랗게 뚫려 있어 맑은 물 위에 검은 점 하나를 찍어 놓은 듯 아릿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눈망울이 반짝이며 환히 웃었죠. 아버지, 보십시오. 버드나무 이유, 구멍공, 이벽 하늘이 그 이름을 분명히 보여주셨사옵니다. 살인자의 이름은 유공엽입니다. 원은 온몸이 떨리는 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다시 눈을 떠 물 위에 잎새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정녕 마치 신령이 꿰뚫어 놓은 듯한 그 구멍. 어떻게 세상에 이런 기이한 일이 있으랴 싶었지만 100일을 꼬박 기도한 끝에 하늘이 내려주신 답이라 여기니 가슴속이 시리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날 낮은 즉시
관아의 명을 내려 고을내 장정들을 불러 모았지요. 지금부터 유공엽이라는 자를 잡아들이거라. 그동안 서당 접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에 관여한 자다. 관원들이 수군거리며 물었습니다. 사또, 무슨 연유로 그를 지목하시옵니까? 사람들 말로는 그자가 무던하고 글 잘하는 청년이라던데요. 그러자 원은 잠시 눈길을 들어 허공을 바라보다 낮게 웃었지요. 허, 하늘은 결코 속지 않으시니라. 그 이름을 이미 하늘이 알려주셨다. 나 또한 그 증언을 보았다. 그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공엽은 관졸들에게 붙잡혀 왔는데 그 얼굴에는 잿빛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당장 형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무릎을 꿇리자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 결백하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원은 말없이 그의 눈빛을 살폈지요. 그러나 유공엽에 떨리는 동공과 땀방울, 가끔씩 무심코 뱉어내는 숨결까지도 모두가 이미 거짓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원은 손을 들어 형리에게 명했지요. 저자의 저고리 소매뿌리를 뜯어 살펴보아라. 유공엽은 깜짝 놀라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덮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왜 제 옷을? 그러나 형리 2명이 재빠르게 그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저고리를 뒤집어 열었는데 저고리 속 안감에는 아직도 옅은 핏물이 스며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형리는 그것을 들어보이며 크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안감 속에 번진 이 핏자국을. 이것이 어찌 죄 없는 사람의 옷이겠습니까? 그 순간 유공엽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그 고운 아씨를 내 사람으로 삼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원은 눈을 감고 기도를 을듯 낮게 속삭였지요. 하늘이 알지 못할 죄는 없다 하였거늘 결국 이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원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숨을 꿀꺽 삼키며 눈앞의 장면을 두 눈에 담았지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결국 다 알고 있었구나. 결국 죄인은 저렇게 스스로 드러나고 마는구나. 유공엽은 관아 뜰 한가운데에서 죄목을 듣고도 고개를 떨군 채 꺼이꺼이 울기만 했지요. 그러나 죄는 이미 저질러진 것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감출 수도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원은 죄인의 처형을 명하는 문서를 정리해 도장까지 찍고는 한참을 꼿꼿이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 위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것이 결국 저 하늘이었다. 그리고 끝내 하늘이 그 죄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일러주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오랜 병으로 마른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듯했지요. 며칠 뒤 유공엽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발을 끌며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지요. 그들 중 몇몇은 안타까워 한숨을 내쉬었고 또 몇몇은 얼굴을 붉히며 이를 갈았습니다. 배움이 깊은 서당 접장이란 놈이 알고 보니 간사한 심보로 남의 집 규수를 해치다니. 유공엽은 형틀 앞에서 마지막까지 벌벌 떨며 애원했지요.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형리는 이미 죄문을 낭독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자 한 칼에 그의 목숨은 속절없이 꺾였지요. 그날 저녁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던 도령은 관가에서 풀려났지요. 원은 그를 불러 마루에 앉히고 묵묵히 술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대 억울함을 이제서야 풀게 되었네? 하늘도, 땅도, 그리고 이 고을 사람들도 다 그대를 의롭게 기억할 것이요. 도령은 그 술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마신 뒤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사또 덕분입니다. 저는 한낱 어린 선생에 불과했으나
그 아씨와 나눴던 약조만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 고을에는 다시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상댁 담 너머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지요. 모란꽃은 예년과 다름없이 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볼 때마다 문득 저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다가도 이렇게들 말했지요. 결국 잘난 사람, 영특한 사람, 빛나는 사람일수록 먼저 저승으로 불려간다더니 그 제상댁 아씨도 참으로 안타깝구먼. 허나 하늘이란 게 무섭구먼. 그 죄를 꼭 저렇게 드러내어 심판을 내리니 말이야. 그 뒤로도 마을에는 서당이 열렸고 글 배우는 아이들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장성의 밤길을 거닐 때면 가끔은 버드나무 가지를 보고도 흠칫 놀라곤 했다지요. 혹시 저 잎사귀에 또 구멍이라도 뚫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술렁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저 버드립처럼 하늘이 구멍을 내어 이름을 드러내게 한다더라. 그 두려움 어린 소문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뿌리내렸지요. 그것이 곧 하늘을 경외하고 옛적 충청도의 어느 고을, 넓은 기와집이 연이어 있는 동네 한켠에 이씨 집안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재상은 벼슬길에 올라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집안에는 단 하나뿐인 귀한 딸을 두어 늘 마음 한켠이 허전하였지요. 딸의 이름은 연홍이라 하였는데 20을 넘긴 고운 나이에도 여태 초래청을 밟지 않았으니 재상과 그의 부인은 내심 그 점을 애달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봄, 온뜰에는 연분홍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 집안을 화사하게 물들였지요. 재상은 마루에 앉아 부채를 가만 흔들며 건너편에 앉은 딸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홍은 손수 놓은 술을 들고 있었으나 종종 바늘을 멈춘 채 어디 먼 산을 보듯 생각에 잠기곤 하였지요. 연홍아, 내 나이 20이 훌쩍 넘었으니 이젠 좋은 배필을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재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홍은 화들짝 놀란 듯 두 뺨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가늘게 웃으며 두 손으로 치마자락을 매만지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예, 아버지. 제 마음에도 그리 여겨지옵니다. 재상은 그 말을 듣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매를 좁히는가 싶더니 그리고는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남편 자리를 구해주랴. 아니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이가 있거든 내 스스로 골라보겠느냐. 그 한마디에 연홍은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말했죠. 아버지, 죄송하오나 한평생 저와 함께할 사람은 제 눈으로 보고 제 마음으로 골라가고 싶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되 또렷했는데 재상은 잠시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게 당연하지. 네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어찌 내 마음 없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느냐.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사실 재상은 남들보다 훨씬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반과 교수라 하여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만 혼례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는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서인지 딸이 스스로 짝을 고르겠다고 하자 도리어 그 기계가 기특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홍은 등잔불 아래에서 오래도록 자수를 내려다 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가슴속에 은은히 이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나의 인연은 어디에 있을까?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찾아갈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튿날 아침 아랫사람들을 물리친 뒤 연홍은 곱게 따은 머리에 단장을 하고 수줍은 얼굴로 문밖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아직은 머뭇거렸으나 그 눈동자만은 작은 결심이 어린 듯 빛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연홍은 저 고개 넘어 마을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곳 어딘가에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 서당은 이 고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나 높은 대청에 기와지붕을 얹은 그 모습이 마치 성현의 집이라도 되는 듯한 풍모였지요. 연홍은 서당 처마 밑에 다다르자 잠시 숨을 고르고 얼굴에 고운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연홍의 손에는 3가지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방금 떠온 시원한 샘물이 담긴 놋대야, 또 하나는 길가의 오얏 나무에서 꺾어온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손가락에 끼운 작은 은거울이었지요. 그녀는 서당 앞마당에 놓인 반석 위에 놋대야를 올려놓았습니다. 맑은 물이 햇살을 받아 번뜩이며 부서졌지요. 연홍은 그 위에 손을 담그고는 살포시 물을 휘저었습니다. 맑은 쇠소리 같은 물소리가 반석 위로 스며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쇠를 두드린 듯한 청량한 울림이었지요. 서당 안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부려겨루와. 불러. 하기 시습지면 부려겨루와. 그러나 그 맑은 물소리에 아이들의 낭낭한 소리는 순간 맥이 끊기듯 멎는가 싶더니 몇몇은 슬쩍 문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리고 곧 놀란 눈빛으로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연홍은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고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떨구었지요. 그러고는 왼손에 쥔 오얏나무 가지를 어루만지더니 5손가락 가운데 가장 긴 중지에 작고 동그란 은거울을 껴 보였습니다. 그 손을 조심스레 앞으로 내밀어 보였다가 다시 뒤집어 등으로 돌렸지요. 마치 달이 구름에 가렸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은거울은 순간마다 빛과 그림자를 바꾸며 반짝였지요. 그 묘한 손짓은 그저 흉내내기 위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무언가 말로 다하지 못할 은근한 암호와 기약이 숨겨져 있었지요. 서당 문 안쪽에 앉아있던 훈장 또한 그 광경을 힐끗 보고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통 여염집 아씨의 행동일 리여. 분명 무슨 깊은 사연이 있구나. 아이들은 킥킥대며 낯뜨거운 농담을 주고받았지요. 아, 저 여인이 혹시 서당 도령을 뵈러 온 거 아니야? 허참, 저 고운 분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 묵묵히 책을 덮던 한 젊은 도령만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처럼 웃지도 않았고 다만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빛이 깊어졌지요. 은거울을 앞뒤로 뒤집던 그 손짓에서 오얏나무 가지를 감아진 흰 손가락 끝에서 그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간절함을 읽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문득 가슴 언저리가 따뜻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저 여인이 나를? 그러나 그 생각은 너무도 기이하고 불경스러워 금세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했지요. 도령은 그저 가만히 숨만 고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연홍은 놋대야를 다시 품에 들고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돌아섰지요. 가랑잎이 뉘엿내려앉은 길로 그녀의 치맛자락이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한동안 이상한 정적만 흘렀고 종일토록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지요. 연홍이 떠나간 뒤에도 아이들은 책장을 덮은 채 수근수근 작은 목소리로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오늘 그거 봤지? 그 여인 제상대 가씨 아니냐? 오얏나무 가지를 들고 거울을 흔들던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게 말이다. 우리 서당 앞까지 와서 물을 떠놓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 옆에서 한 아이가 낄낄대며 농을 쳤죠. 필시 서당 도령 중에 누굴 사모해서 그런 거 아냐? 하! 훈장은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무겁게 기침을 했지요. 너희들 헛소리 말아라. 그런 건 농담으로 할 일이 아니지. 내 생각엔 분명히 사연이 있는 처자다. 그리고는 문득 시선을 돌려 책상 옆에 놓인 붓과 벼루를 바라보더니 잠시 고민하던 훈장은 이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방금 본 일을 글로써 새겨보거라. 각자 시를 지어 그 아씨가 전하고자 한 뜻을 짚어보아라. 아이들은 저마다 붓을 잡고는 허둥지둥 종이에 마음을 옮겼지요. 붉은 치마가 꽃보다 곱다. 거울이 빛나 달 같으니 내 마음도 달아나네. 그러나 대개가 그저 아씨의 고운 자태를 놀림 삼아 비유한 가벼운 글일 뿐, 그 손짓과 거울 속에 숨은 의미를 깊이 헤아린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홀로 앉아있던 그 한 도령만이 아직까지 붓을 들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있었지요. 훈장이 그 도령을 유심히 바라보다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아직 시를 짓지 않았느냐?
다른 아이들은 벌써 종이를 내놓았거늘. 그러자 도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스승님, 사실은 이미 시를 지었습니다. 허나 아직 감히 내놓기가 겁이 났습니다. 훈장은 눈길을 빛내며 손을 내밀었지요. 두려워 말고 가져와 보아라. 도령은 주머니 속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올려드렸지요. 훈장은 그 시를 받아들고 천천히 눈길로 더듬었습니다. 돌 위에 쇠소리 울리니 아이들이 다 알아듣더라. 오야까지 3개 꺾으니 내 집은 저 윗집이라 하고. 가운데 가지 높이 들어 보임에 거울 앞뒤로 돌리니 금음날이나 보름날 돌아오리라. 훈장은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행까지 다 읽고 나서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 뜻을 다 알아보았구나. 주위에서 이를 훔쳐보던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도대체 저 글에 무슨 뜻이 있기에? 그냥 거울 흔드는 거 보고 쓴 글 아니었어. 그러자 훈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석상의 문철성, 돌 위에 물을 부어 쇠소리를 낸 것은 이 소리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아듣게 하려 한 암호였지. 오야까지 3개는 이가 곧저 재상댁을 가리키고 가운데 가지를 높이 든 건 그 중에서도 중심, 곧 내가 그리로 가라는 뜻. 그리고 거울을 앞뒤로 돌린 건 금음이나 보름날 돌아오라는 기약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들은 도령의 귀끝이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곤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종이를 꼭 쥐었지요. 훈장은 손자처럼 여겨지는 그의 어깨를 가만 토닥였습니다. 너는 저 아씨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다. 이제 남은 건 그 약속을 이루러 가는 것뿐이겠지? 그 순간 도령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같은 설렘이 번졌지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 먼 재상댁 기와지붕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지요. 며칠 뒤 서당에는 이상하게도 웃음과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글이 빠르다 하여 접장 노릇을 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 유공엽이라는 자는 것 보기엔 말쑥하고 의젓했으나 속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한 인물이기도 했지요. 그날도 서당 마루 끝에 걸터앉아 먹죽으로 벼루를 톡톡 치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저 시골뜨기 자식이 뭐가 좋다고 재상댁 아씨가 그에게 그런 암호를 보낸단 말이냐. 그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에 묻은 먹물 자국을 연신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러나 닦아도 그 시커먼 질투 많은 손에 남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지요. 내일은 드디어 도령이 금음날 재상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공엽은 이미 몰래 훈장방에 숨어 대화를 엿들은 탓에 그보다 하루 앞서 길을 나섰죠. 바보 같은 놈, 좋은 날은 내가 먼저 차지하지. 유공엽은 서둘러 길을 나서면서도 혹여 사람들 눈에 띌까 두터운 갓을 눌러쓰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저 고운 재상댁 아씨의 모습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유공엽은 담장 밑에 몸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다가 조용히 담을 넘었습니다. 달빛은 희미하고 바람은 더웠으나 그의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기와지붕 위로 바람에 달린 풍경이 작게 울리자 유공엽은 벌레처럼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아씨를 먼저 얻겠다는 욕심이 더 앞섰기에 기어이 안채로 스며든 유공엽은 그 방 안에서 책을 읽던 연홍과 마주쳤지요. 연홍은 놀란 얼굴로 몸을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시온지요? 이 밤중에 어찌? 그러나 유공엽은 입가에 기괴한 웃음을 띠며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씨, 두려워 마시오. 그날 서당에서 보인 몸짓이며 거울, 그 모든 뜻을 나는 다 알고 있소이다. 연홍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아니요. 당신은 그분이 아니오. 물러가시오. 그 단호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유공엽의 눈빛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연홍은 다가오는 유공엽을 완강히 뿌리치며 저항했는데 어느 순간 유공엽은 품에서 짧은 비수를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반짝거리는 날이 달빛에 잠깐 빛났는데 바로 다음 순간 방 안에는 짧은 비명과 함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연홍의 몸은 가만히 쓰러지며 책상 위에 있던 서책을 흩뜨려 버렸지요. 그 글자들이 흩어지듯 방 안의 시간도 깨져버린 듯 막막해졌습니다. 유공엽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창문 너머를 보았지요. 누군가 곧 들이닥칠 것 같아 겁이 난 그는 담을 넘어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그 발밑에는 아직도 연홍의 피가 묻어 있어 달아나던 그의 발자국마다 검붉은 자국이 찍혔지요. 다음 날, 원래 도령이 가기로 했던 날, 그는 들뜬 마음으로 제상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간에서 그를 맞은 것은 상복을 입은 하인들이었지요. 그리고 이어진 것은 무겁고도 서늘한 소식이었습니다. 아씨께서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신발이 하나 남아 있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령은 마치 숨통이 끊긴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가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시 한 장이 슬며시 바람에 날려 대문턱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씨가 허망히 숨을 거둔 뒤 마을에는 슬픔이 흘러내렸지요. 시간이 감에 따라 깊은 시름에 잠긴 이는 고을의 원이었는데 그는 관아의 수령으로서 이 사건을 밝혀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밤낮으로 모여 수군대며 억측을 쏟아냈습니다. 그 서당에서 글 읽던 그 총각이라지. 제상댁 아씨와 눈이 맞았다더니 결국 일 저지르고 말았구먼? 어쩌랴. 대문 높은 양반집이라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지. 그 말들이 뱀처럼 관아의 담장 넘어 스멀스멀 기어 들어왔지요. 마침내 억울하게도 도령은 살인 혐의를 쓰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원은 하루하루 얼굴이 야위어갔지요. 밤이면 등불 아래 사건 기록을 놓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붙들고 앉았습니다. 이 일을 내가 풀지 못하면 내 정사는 무너지고 이 고을 사람들도 더는 내 다스림을 믿지 않겠지. 심장이 뻐근히 저려왔지요. 그래도 더 아픈 것은 무엇 하나 밝히지 못해 옥중에서 피골이 상접해 가고 있을 그 도령을 떠올릴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의 방문을 빼꼼 열고 어린 딸이 들어섰지요. 그는 12살 된 소녀였는데 원은 놀란 듯 소스라치며 기침을 하다가 눈길을 돌렸습니다. 얘야, 어찌 이 늦은 밤에 들어오느냐? 딸은 처량한 등잔불 속에서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요. 아버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척해지셨어요? 며칠째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딸로서 차마 가만두고 볼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지었지요. 네가 알 일이 아니다. 아직은 이런 무거운 시름을 내 작은 어깨에 지울 수 없구나. 하지만 딸은 눈망울을 더 크게 뜨고 고집스레 물었습니다. 부녀지간에 어찌 괴로움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알고 싶사옵니다. 저라도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원은 마침내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숨겨둔 얘기를 꺼냈지요. 제상댁 아씨가 죽은 일, 아무리 수사해도 진범의 흔적 하나 찾지 못하는 사정까지. 그 얘기를 들은 딸은 잠시 고개를 숙여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말했지요. 아버지, 내일 새벽부터 100일 동안 맑은 물을 떠다 기도를 올리시옵소서.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땅도 귀신도 모르는 것은 없사오니 그 뜻을 여쭙는다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원은 작게 떨리는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그러면 하늘이 이 일을 일러주겠느냐? 예, 아버지. 날마다 새벽남들 잠든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치성을 올리십시오. 저도 매번 함께 물을 길어 올리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원은 매일같이 아직 별이 머무는 새벽녘에 일어났지요. 딸이 떠놓은 찬 샘물을 놋대야에 담아 처마 밑에 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고을에 부디 지혜를 내려주소서.
죄 없는 이를 살리고 죄 있는 이를 드러내 주소서. 그 기도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갈수록 절박하게 이어졌지요. 그렇게 100일이 흘렀습니다. 정성껏 이어온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지요. 푸른 새벽 안개가 고을에 자욱이 내려앉은 그 시각, 원과 어린 딸은 마루 끝에 놓인 롯데야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샘물이 잔잔히 고여있는 그 표면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가느다란 버드나무 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가운데가 동그랗게 뚫려 있어 맑은 물 위에 검은 점 하나를 찍어 놓은 듯 아릿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눈망울이 반짝이며 환히 웃었죠. 아버지, 보십시오. 버드나무 이유, 구멍공, 이벽 하늘이 그 이름을 분명히 보여주셨사옵니다. 살인자의 이름은 유공엽입니다. 원은 온몸이 떨리는 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다시 눈을 떠 물 위에 잎새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정녕 마치 신령이 꿰뚫어 놓은 듯한 그 구멍. 어떻게 세상에 이런 기이한 일이 있으랴 싶었지만 100일을 꼬박 기도한 끝에 하늘이 내려주신 답이라 여기니 가슴속이 시리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날 낮은 즉시 관아의 명을 내려 고을 내 장정들을 불러 모았지요. 지금부터 유공엽이라는 자를 잡아들이거라. 그동안 서당 접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에 관여한 자다. 관원들이 수군거리며 물었습니다. 사또, 무슨 연유로 그를 지목하시옵니까? 사람들 말로는 그자가 무던하고 글 잘하는 청년이라던데요. 그러자 원은 잠시 눈길을 들어 허공을 바라보다 낮게 웃었지요. 하늘은 결코 속지 않으시니라. 그 이름을 이미 하늘이 알려주셨다. 나 또한 그 증언을 보았다. 그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공엽은 관졸들에게 붙잡혀 왔는데 그 얼굴에는 잿빛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당장 형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무릎을 꿇리자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 결백하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원은 말없이 그의 눈빛을 살폈지요. 그러나 유공엽에 떨리는 동공과 땀방울, 가끔씩 무심코 뱉어내는 숨결까지도 모두가 이미 거짓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원은 손을 들어 형리에게 명했지요. 저자의 저고리 소매뿌리를 뜯어 살펴보아라. 유공엽은 깜짝 놀라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덮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왜 제 옷을? 그러나 형리 2명이 재빠르게 그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저고리를 뒤집어 열었는데 저고리 속 안감에는 아직도 옅은 핏물이 스며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형리는 그것을 들어보이며 크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안감 속에 번진 이 핏자국을. 이것이 어찌 죄 없는 사람의 옷이겠습니까? 그 순간 유공엽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그 고운 아씨를 내 사람으로 삼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원은 눈을 감고 기도를 을듯 낮게 속삭였지요. 하늘이 알지 못할 죄는 없다 하였거늘 결국 이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원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숨을 꿀꺽 삼키며 눈앞의 장면을 두 눈에 담았지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결국 다 알고 있었구나. 결국 죄인은 저렇게 스스로 드러나고 마는구나. 유공엽은 관아 뜰 한가운데에서 죄목을 듣고도 고개를 떨군 채 꺼이꺼이 울기만 했지요. 그러나 죄는 이미 저질러진 것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감출 수도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원은 죄인의 처형을 명하는 문서를 정리해 도장까지 찍고는 한참을 꼿꼿이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 위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것이 결국 저 하늘이었다. 그리고 끝내 하늘이 그 죄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일러주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오랜 병으로 마른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듯했지요. 며칠 뒤
유공엽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발을 끌며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지요. 그들 중 몇몇은 안타까워 한숨을 내쉬었고 또 몇몇은 얼굴을 붉히며 이를 갈았습니다. 배움이 깊은 서당접장이란 놈이 알고 보니 간사한 심보로 남의 집 규수를 해치다니. 유공엽은 형틀 앞에서 마지막까지 벌벌 떨며 애원했지요.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형리는 이미 죄문을 낭독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자 한 칼에 그의 목숨은 속절없이 꺾였지요. 그날 저녁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던 도령은 관가에서 풀려났지요. 원은 그를 불러 마루에 앉히고 묵묵히 술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대 억울함을 이제서야 풀게 되었네? 하늘도, 땅도, 그리고 이 고을 사람들도 다 그대를 의롭게 기억할 것이요. 도령은 그 술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마신 뒤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사또 덕분입니다. 저는 한낱 어린 선생에 불과했으나 그 아씨와 나눴던 약조만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 고을에는 다시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상댁 담 너머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지요. 모란 꽃은 예년과 다름없이 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볼 때마다 문득 저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다가도 이렇게들 말했지요. 결국 잘난 사람, 영특한 사람, 빛나는 사람일수록 먼저 저승으로 불려간다더니 그 제상댁 아씨도 참으로 안타깝구먼? 허나 하늘이란 게 무섭구먼. 그 죄를 꼭 저렇게 드러내어 심판을 내리니 말이야. 그 뒤로도 마을에는 서당이 열렸고 글 배우는 아이들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장성의 밤길을 거닐 때면 가끔은 버드나무 가지를 보고도 흠칫 놀라곤 했다지요. 혹시 저 잎사귀에 또 구멍이라도 뚫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술렁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저 버드립처럼 하늘이 구멍을 내어 이름을 드러내게 한다더라. 그 두려움 어린 소문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리내렸지요. 그것이 곧 하늘을 경외하고 옛적 충청도의 어느 고을, 넓은 기와집이 연이어 있는 동네 한켠에 이씨 집안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재상은 벼슬길에 올라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집안에는 단 하나뿐인 귀한 딸을 두어 늘 마음 한켠이 허전하였지요. 딸의 이름은 연홍이라 하였는데 20을 갓 넘긴 고운 나이에도 여태 초래청을 밟지 않았으니 재상과 그의 부인은 내심 그 점을 애달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봄 온뜰에는 연분홍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 집안을 화사하게 물들였지요. 재상은 마루에 앉아 부채를 가만 흔들며 건너편에 앉은 딸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홍은 손수 놓은 술을 들고 있었으나 종종 바늘을 멈춘 채 어디 먼 산을 보듯 생각에 잠기곤 하였지요. 연홍아, 내 나이 20이 훌쩍 넘었으니 이젠 좋은 배필을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재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홍은 화들짝 놀란 듯 두 뺨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가늘게 웃으며 두 손으로 치마자락을 매만지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예, 아버지. 제 마음에도 그리 여겨지옵니다. 재상은 그 말을 듣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매를 좁히는가 싶더니 그리고는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남편 자리를 구해주랴. 아니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이가 있거든 내 스스로 골라보겠느냐. 그 한마디에 연홍은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말했죠. 아버지, 죄송하오나 한평생 저와 함께할 사람은 제 눈으로 보고 제 마음으로 골라가고 싶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되 또렷했는데 재상은 잠시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게 당연하지. 네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어찌 내 마음 없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느냐.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사실 재상은 남들보다 훨씬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반과 교수라 하여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만 혼례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는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서인지 딸이 스스로 짝을 고르겠다고 하자 도리어 그 기계가 기특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홍은 등잔불 아래에서 오래도록 자수를 내려다 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가슴속에 은은히 이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나의 인연은 어디에 있을까?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찾아갈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튿날 아침 아랫사람들을 물리친 뒤 연홍은 곱게 따은 머리에 단장을 하고 수줍은 얼굴로 문밖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아직은 머뭇거렸으나 그 눈동자만은 작은 결심이 어린 듯 빛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연홍은 저 고개 넘어 마을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곳 어딘가에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 서당은 이 고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나 높은 대청에 기와지붕을 얹은 그 모습이 마치 성현의 집이라도 되는 듯한 풍모였지요. 연홍은 서당 처마 밑에 다다르자 잠시 숨을 고르고 얼굴에 고운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연홍의 손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방금 떠온 시원한 샘물이 담긴 놋대야, 또 하나는 길가의 오얏나무에서 꺾어온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손가락에 끼운 작은 은거울이었지요. 그녀는 서당 앞마당에 놓인 반석 위에 놋대야를 올려놓았습니다. 맑은 물이 햇살을 받아 번뜩이며 부서졌지요. 연홍은 그 위에 손을 담그고는 살포시 물을 휘저었습니다. 맑은 쇠소리 같은 물소리가 반석 위로 스며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쇠를 두드린 듯한 청량한 울림이었지요. 서당 안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루와. 불러.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루와. 그러나 그 맑은 물소리에 아이들의 낭낭한 소리는 순간 맥이 끊기듯 멎는가 싶더니 몇몇은 슬쩍 문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리고 곧 놀란 눈빛으로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연홍은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고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떨구었지요. 그러고는 왼손에 쥔 오얏나무 가지를 어루만지더니 5손가락 가운데 가장 긴 중지에 작고 동그란 은거울을 껴 보였습니다. 그 손을 조심스레 앞으로 내밀어 보였다가 다시 뒤집어 등으로 돌렸지요. 마치 달이 구름에 가렸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은거울은 순간마다 빛과 그림자를 바꾸며 반짝였지요. 그 묘한 손짓은 그저 흉내내기 위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무언가 말로 다하지 못할 은근한 암호와 기약이 숨겨져 있었지요. 서당 문 안쪽에 앉아있던 훈장 또한 그 광경을 힐끗 보고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통 여염집 아씨의 행동일 리요. 분명 무슨 깊은 사연이 있구나. 아이들은 킥킥대며 낯뜨거운 농담을 주고받았지요. 아, 저 여인이 혹시 서당 도령을 뵈러 온 거 아니야? 허참, 저 고운 분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 묵묵히 책을 덮던 한 젊은 도령만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처럼 웃지도 않았고 다만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빛이 깊어졌지요. 은거울을 앞뒤로 뒤집던 그 손짓에서 오얏나무 가지를 감아진 흰 손가락 끝에서 그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간절함을 읽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문득 가슴 언저리가 따뜻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저 여인이 나를? 그러나 그 생각은 너무도 기이하고 불경스러워 금세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했지요. 도령은 그저 가만히 숨만 고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연홍은 놋대야를 다시 품에 들고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돌아섰지요. 가랑잎이 뉘엿내려앉은 길로 그녀의 치맛자락이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한동안 이상한 정적만 흘렀고 종일토록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지요. 연홍이 떠나간 뒤에도 아이들은 책장을 덮은 채 수근수근 작은 목소리로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오늘 그거 봤지? 그 여인 제 상대 가시 아니냐? 오얏나무 가지를 들고 거울을 흔들던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게 말이다. 우리 서당 앞까지 와서 물을 떠놓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 옆에서 한 아이가 낄낄대며 농을 쳤죠.
필시 서당 도령 중에 누굴 사모해서 그런 거 아냐. 하! 훈장은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무겁게 기침을 했지요. 너희들 헛소리 말아라. 그런 건 농담으로 할 일이 아니.